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탐독주의, 저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 이제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10월 9일 목요일 오후 8시 한국 시간입니다. 기준으로 이제 노벨문학상 2025년 작가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벨문학상 특집 1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작가님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예측해보는 한번 에피소드를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맘대로 독자 입장에서 내 맘대로 한번 예측해보는 올해의 수상 작가 플러스 지금까지 수상한 작가들 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한강 작가님을 저희가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 얘기를 살짝 해볼 예정입니다. 전문가의 소견 이런 거 아니고 독자로서, 특별히 해외문학을 좋아하는 한 명 한 명의 독자로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꾸려볼 거고요. 공식 입장 아닙니다. 출판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노벨문학재단하고도 상관이 없거든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노벨문학상 시즌 이 전후를 통해서 그냥 해외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샤라웃도 해보고, 그리고 평상시에 해외문학 안 읽으시는 분들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꾸려봤습니다. 2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탄은 수상 직후 일주일 만에 녹음을 할 거고요. 바로 녹음해서 편집해서 최대한 빨리 올려볼 예정인데, 수상 작가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정부터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 9일 목요일 오후 8시 함께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이런 이제 노벨문학상 관련 얘기를 하려고 게스트를 고민하던 가운데서 뭔가 키워드를 제가 뽑아보자면 책, 북클럽, 동네 책방, 그리고 해외문학 독자 플러스 편집자,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엮어봤을 때 이분을 한번 모실까, 언제 모실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때 모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모시게 됐고요. 대전을 갑자기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대전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대전 하면 물론 성심당이 떠오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뭐 카이스트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또 저한테는 동네 서점의 약간 대명사, 좀 요즘에 특히 핫해진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다르다라고 있는데, 또 다다르다 출신이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북클럽으로도 정말 양질의 도서를 소개하고 계셔서, 그리고 이직을 또 고민하고 계시는 편집자이기도 하셔서 찰떡이다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예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네. 우선 타이틀이 좀 큰데,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 제목이 좀 클 수 있잖아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벨문학상 특집인데 그래도 제가 모셨는데, 그래도 간단한 소개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님이 소개해주신 대로 대전에 있는 독립서점 다다르다에서 서점원으로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고, 작년부터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계 입성 1년차 사회 초년생이고요. 참고로 2주 전 퇴사를 했습니다. 2주 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다다르다에서 온라인 북클럽은 퇴사 후에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클럽에서는 문학, 인문, 예술, 사회 분야 책들을 함께 읽고 있어요. 어쩌다가 알게 됐는지 저는 기억해요. 다다르다의 서점원으로 인사를 처음에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이분 약간 진심이다. 그리고 다다르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작가님들이 스토리에 태그를 같이 할 때 서점원 예니님을 그 당시에 태그를 하시는데, 뭐 너무 친절했다, 너무 환대해줘서 감사했다, 이런 것들을 자주 봤어요. 특별히 안희연 시인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서점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다. 제가 또 동네책방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인스타 그때 친구 팔로우하고 중간중간에 연락하다가 편집자로 이렇게 가시는 모든 과정까지 조금씩 보게 된 느낌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신기했던 게 그 온라인 북클럽을 하시는데 라인업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북클럽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유명한 책 위주로 하는데, 이거 너무 회사 애사심인데 저희 회사 책이 꽤 있더라고요. 다하다 요코 책이 있어서 이 다하다 요코 책으로 하는 북클럽을 은행나무 계정까지 태그하신 경우는 또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제 주변에 편집자 또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 문학 좋아하시는 분이 진짜 더 많아요. 해외 문학 좋아하시는 분은 소수 한 줌단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슬프게 부르기도 하는데 좀 적거든요. 근데 예니님은 다 읽으세요. 그래서 국내 문학도 충실히 읽는데 근데 약간 비중이 인문 철학, 해외 문학, 국내 문학 느낌? 예니님하고 이 코너 짜면 재밌겠다. 그래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궁금한 거는 게스트 오실 때마다 물어보는데, 인생책을 가볍게
하지만 그 누구도 가볍게 받지 않으시는데 인생책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인생책.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권을 뽑으려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요새 떠오르는 요새 조금 좋아하는 인생책으로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꼽고 싶습니다. 네. 이 책의 핵심적인 분위기를 니체가 푸른 하늘빛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고독하면은 좀 어둡고 축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화창하고 맑은 정신으로부터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그의 사상이 좋아서 이 책을 꼽아보았습니다. 네. 벌써 예사롭지 않습니다. 니체 인생책을 뽑은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근데 책이 또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네. 정말 저 거의 처음 봐요. 처음 봐. 철학 전공자들 빼고 철학 전공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예니님의 취향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닝 질문을 한번 가볼 텐데 저희가 노벨문학상 특집이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 노벨문학상 발표 때 1년 전이죠. 거의 뭐 하고 계셨나 그리고 그때 감격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을까요? 1년 정도가 됐는데 그날만 떠올리면 눈이 조금 아득해집니다. 눈물이 고이고 그날은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온라인 서점에서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투표를 할 때 다와다 요코에 투표를 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아침 그때 운영하고 있던 북클럽에서도 제이님이 언급해주신 다와다 요코의 지구의 아로새 겨진을 함께 읽을 차례였어서 속으로는 다와다 요코 작가님이 수상하시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물론 한강 작가님도 떠올려 보기는 했지만 3, 4년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투표 현황에서도 한강 작가님 득표율은 현저히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무튼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민음사 라이브로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낯선 언어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발표가 되는 건지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요. 한강이라는 단어를 분명 들었어요. 약간 한캉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한캉. 한강. 그래서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그때 민음사 편집자 한 분도 한강을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니 약간 그 파동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현장도 난리가 나고 환호성을 지르고 갑자기 라이브 화면에 태극기를 화면 크레센도로 화면 가득 띄우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 그때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집에 있는 한강 작가님 작품들을 책들을 모조리 꺼내와서 끌어안고 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쉬웠던 건 그 당시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나 동료가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밤을 새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날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밤새울 분 찾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강 작가님은 아니어서 밤은 못 셀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모르는 작가님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맞아요. 민음사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민음사에 한강 작가님 제가 없어요. 아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표정에서 좋아 너무 좋아 막 태극기 띄웠는데 우리한테 책이 한 권도 없어 라는 마음이지만 기쁘죠. 기쁜데 슬프진 않고 기쁜데 약간 텁텁한 씁쓸함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경사였고요. 민음사에 아무도 돈을 주진 않았는데 광고 이쯤이면 할 법하지 않나? 왜냐면 제가 알기론 아니 이거 확실한데 출판사 중에서 노벨문학상 라이브 하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 범출판사 프로젝트니까 좀 십시일반 광고를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민음사 관계자분. 올해도 아마 저희는 당연히 이제 노벨문학상 공식 사이트가 있긴 한데 문제는 다 그 스웨덴어랑 영어로 돼가지고 좀 접근성이 쉽지 않고 그거와 함께 주요 보게 될 거는 이제 민음사 라이브죠. 그럼 저희랑 동시간을 함께 보시기 때문에 아마 시간차가 10초밖에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음사로 많은 분들이 보실 예정인데 네, 민음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때 참 기뻤어요. 기뻤는데 의심이 아니라 불신에 가득 찼죠. 한강 해서 전 들었거든요. 한강 작가님이라고. 근데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많은 분들하고 예측할 때 한국 작가를 그냥 아예 염두하지 않았어요. 잘 믿질 않았거든요. 이 유럽의 콧대 높은 사람들은 한국을 10년 뒤에 주려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제 주변에서는 얘기하는 게 당연히 땡은 시인님은 절대 아니라며 그럼 이제 받을 분은 네, 한강 작가님이다라는 말을 편집자든 마케터든 종종 했었을 때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강, 사우스 코리아 듣고 사실은 미nem사의 리액션 보고 그리고 이제 노벨문학상 사이트 들어가면서 깨달았죠. 아 진짜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감동스러웠고 조금의 아쉬움은 영업으로서 저희는 이제 에세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은행나무의 세계문학, 해외문학 시리즈가 그 에세는 고전도 섞어 있지만 대부분은 차기 노벨 문학상 수상 예상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게 2022년인가 시작됐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죠. 천쉐다, 천쉐 또는 다와다 요코 또는 그 외 몇몇 작가님들 르드밀라 율리치카의 작가님도 있고 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카드뉴스랑 한강 작가님 돼서 기뻤는데 이제 뭘 할 일은 없었지만 다행히 저희한테 악스트가 있었어요. 악스트 문학 잡지에 한강 작가님 인터뷰가 있어서 그걸 얼른 서점에 얘기를 했죠. 우리 이거 있다. 그래서 또 서점에 뿌리기도 하고 밀리의 서재 한동안 이 책이 1위였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밀리의 서재 한강 작가님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일무이한 한강 작가님의 글이 그래도 들어간 잡지였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의 댓글은 다 뭐였냐면 빨리 한강 작가님 책 내놔라 라는 댓글이었지만 그래도 클릭을 많이 해주셔서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때 참 8시가 뭐길래 되게 애매한 시간이요. 퇴근해서 집엔 도착했는데 다 씻고 듣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들 밥 먹거나 씻거나 되게 애매한 시간대인데 네, 기다리셨다가 큰 기쁨을 맛봤던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이제 한글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의 끝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비상 출근 모드로 문학 출판사 몇 곳은 대기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연휴 끝이라 네, 그래도 뭐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긴 할 텐데 연휴 끝이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음사 어떻게 되는 거지? 민음사 출근하는 건가? 아, 이걸 너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너무 확신 있게 민음사는 하실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네요. 하실 것 같 안 하셔 하시면 근데 안 하시는 게 맞긴 한데 그렇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죄송하네요, 갑자기. 야근이 아니요. 그건 뭐야? 연휴 출근을 하셔야 돼가지고. 네. 네, 하지만 저희가 푸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함께 하겠다 정도의 마음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강 작가님 얘기를 살짝 해볼 텐데, 예니님은 한강 작가님 원래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좋아하셨으면은 어떤 작품 또 좋아하셨는지, 입덕 또는 한강 작가님 입문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 이르진 않았죠.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 흰이라는 작품을 가장 처음으로 읽었어요. 그때 제가 친구랑 동남아 여행을 길게 갔던 때였는데, 그때 흰을 챙겨가서 읽었었거든요. 분명 동남아라 덥고 습한데, 흰을 읽으면서 좀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고, 몸에 소름이 돋던 그 감각이 낯설었어요. 이후에 우연히 박혜진 문학평론가님, 그러니까 민음사 편집자님이신 그분의 언더스토리라는 평론집을 읽게 되었는데요. 책 초반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룬 꼭지가 있는데 눈송이 인간이라는 단락이 있었거든요. 그 단락을 읽고 아, 나는 한강 작가를 사랑하게 되겠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읽고 표지에 눈송이가 그려진 작별하지 않는다 눈꽃 에디션을 구하려고 중고 서점을 진짜 엄청 뒤졌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구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한 번은 좀 연달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다다르다에서 눈송이 북클럽이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3권,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차례대로 읽는 모임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3권을 읽는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왜인지 좀 몸에 기운이 없고 몸살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난 책을 읽었을 뿐인데. 네, 뭔가 으슬으슬하게 몸이 앓고 있는 듯한 그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한강 작가님 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책이 글자로만 읽히는 게 아니라 좀 몸으로 겪게 하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어야만 그 작가님의 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진짜 북클럽 좋았겠다. 그쵸?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다들 저처럼 좀 힘들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작가님, 한강 작가님 책 글들이 좀 스산하고 뭔가 밝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는 내내 되게 우울했다라고 하시는 독자분도 계셨고, 음.
아니면 저처럼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아, 해요. 그게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한강 작가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연달아 읽는 건 '앞으로 좀 조심은 해야겠다.' 한강통이네요. 그러니까 네. 한강 맞아요, 작가님 책 맞아요. 읽다 생긴 통증. 네. 오, 되게 환상통 같기도 하고 발음이.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뭔가 몸이 실제로 아픈 건지 아니면 내가 정신이 피폐해지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네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읽으면서 약간 좋기는 한데 '아 나 한강 작가님 너무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좀 읽는 게 '그냥 읽어야지.' 하고 바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쵸. 저는 한강 작가님 책을 기분 좋으려고 펼치는 것만큼 잘못된 선택이 없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기분 좋으려면 한강 작가님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하면 "너 뭐야?" 할 텐데 기분 좋고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필요 없고 자본주의 너무 사랑해. 나는 트렌드와 함께 살아가겠어. 나는 무용한 것을 싫어해. 돈이 제일 좋아. 이런 사람은 읽지 마세요. 음. 또는 읽으면 어려우실 거예요. 음. 근데 읽으시면 그러니까 이거죠. 전과 후가 달라진다. 예, 맞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꾸 너무 히트작 중에 하나였던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이게 다 북커상 때문인데 채식주의자 음. 관련돼서 질문을 지금도 받으세요. 음. 가끔. 그럼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게 근데 그때 나랑 지금의 저랑 많이 달라져서 그때 답변하고 달라졌다. 그러니까 한 책을 끝내면 작가님은 몸으로 통과해 버리신대요. 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쓸 때에 어떠셨냐 그러면 내가 쓸 때 어땠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채식주의자는 너무 예전 책이잖아요.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쯤을 썼을 때 작가님한테 채식주의자를 물어보면 그게 약간 타인의 기억을 얘기하듯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는 더한 거죠. 음. 작가조차도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 길을 지나온 건데 독자는 그것보다는 더 거리감 있게 그걸 느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라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그걸 끝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강 작가님도 느끼시는 바라 그런 맥락에서 어떤 책은 아무런 효과, 아무런 후유증을 안 남기고 사라지는 책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한강 작가님 책은 쉽지 않다. 그러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얘기하면 그런 글이 있어요. 내 친구가 쓴 글 같은 글이 있어요. 반갑고 좋아. 재밌어. 끝. 음. 좋은 책이에요, 그것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책은 이거 약간 '내가 이 말을 들어도 되는 건가?' 옛날 말로 표현하면 무당이 한 말 같은 거죠. 저는 한강 작가님 책을 읽으면 그렇게 악몽을 꿔요. 그래서 아. 약간 '영적인 글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중에서 근데 진짜 고전으로 가야 돼요. 뭐냐면 18, 19 세기만 안 되고 한 로마 시대 정도 가잖아요. 그때 글 쓴 사람들은 무당 취급을 받았어요. 또는 예언자, 선지자 취급을 받았죠. 그들이 남긴 게 실제로 시에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고대 시에. 그게 약간 느껴져요. 한강 작가님한테는. 그래서 한강 작가님 개인이 살면서 느끼고 친구들과 나눈 대화로 글을 쓴 게 아니라 뭐 신 또는 신들이 존재한다면 그 음성을 무당이든 영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뭔가 남긴다라는 가정을 할 때 떠오르는 게 한강 작가님 같고 음. 저는 그래서 이상하게 한강 작가님 책을 읽으면 그렇게 악몽을 꾸는데 어우 그래서 기분 좋으려고 읽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읽어야 할 때 읽어요. 4 월에는 작별하지 않는다. 음. 5 월에는 소년이 온다를 정기적으로 저는 읽거든요. 근데 진짜 신비로운 건 책 내용을 이젠 조금 외울 정도예요. 지금 한 3-4 년째 읽고 음. 있으니까 매번 울고 근데 다른 포인트에서 울고 마음이 근데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그 시간으로 내가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 공간 안에 내가 서 있는 거죠. 소년이 온다로 치면은 광주 그 한복판에 완전히 내가 놓인 건 아니고 광주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고 동호와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고 나는 좀 높은 건물에서 그걸 바라보다가 한 층씩 내려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낭독을 전곡해요 혼자서라도. 그럼 그렇게 울어요. 그리고 울고 나면 이게 감정적으로 내가 공감했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문학적으로 특정 한국의 엄청난 비극사를 다시 한번 마주한 것 같다. 타임머신도 없는데 진짜로 그때로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잠깐 아주 잠깐이나마 마주본 착각이라도 든다. 할 때 한강 작가님 책을 또 읽는 것 같아서
참 강렬하고 전 그래서 한강 작가님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쉽지 않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연모합니다. 그쵸.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음. 이거를 제1 언어로 읽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한글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음. 그럴 때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취업 준비를 할 때 토플을 한다든지 토익을 하면 '아 내 왜 모국어가 한글일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 글을 읽을 때는 야 이 표현을 물론 번역을 잘 하셨겠지만 '이걸 우린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 웬만하면.'라는 또 감사함이 있어서 네 저도 한강 작가님 너무 사모하고 있고요. 최애 작품은 하나를 뽑기는 어렵고 저도 언급해 둔 대표작들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흰이 가장 소설 같지 않아서 더 소설 음. 같아요. 시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현대시 말고 음. 엄청 옛날 시. 어. 네. 그래서 앵카슨의 책들을 좀 읽으면 한강 작가님이 좀 이어질 때가 있어요. 녹스 같은 거든지 네. 녹스는 이제 시는 아니지만 약간 앵카슨 글쓰기 방식도 있고 근데 앵카슨이 전공한 게 고전 문학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기승전결이 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의 정서와 어떻게 보면 역동과 감정을 그대로 담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강렬한 계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네 희는 정말 슬픔의 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작품이라 너무 좋고 신작이 곧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맞아요. 시기가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내년일 것 같거든요 약간 느낌이. 하지만 잘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네 이걸 길게 제가 얘기한 건 옛날에 했던 은근한 책방에서 들불 구구님하고 한강 작가님 한 1 시간 20분 동안 얘기했나? 한 게 있으니 그걸 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님 이거 말고도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곳곳에서 얘기를 해서 저는 한강 작가님이야말로 작품 수도 꽤 돼서 나만의 한강 작가님 최애작 또는 입문작 또는 '이 작품은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걸 할 때 조금씩 리스트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를 또 노벨문학상 작가기도 하시니까 수상 작가기도 하니까 이때쯤 또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볍게 얘기를 거의 30 분을 넘게 해 봤는데 어머.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가 보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방송은 약간의 교양 방송의 성격을 띄어서 TMI도 알려드릴 예정인데 최대한 간단히 가볼게요. 제가 우선 노벨문학상이 뭔데라는 느낌으로 간단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저는 약간 이런 걸 알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TMI 느낌이 있지만 한번 해볼 텐데 우선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로 불림받고 있죠. 영국의 부커상 그리고 프랑스의 콩쿠르상 그리고 이제 노벨문학상 덴마크에 있다곤 하는데 스웨덴에 있다곤 하는데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이 3대 문학상이라는 표현이 3대, 5대, 7대 이거 죄송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라고 할 때 노벨문학상이 많이 언급은 되지만 아까 말했던 3대 문학상을 다 정말 이건 다 맞아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영국의 부커상 영어로 쓰여져 있거나 번역이 돼야 돼요. 이 영국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이 됐거나 근데 그나마 부커상은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만 해도 그 부커상 안에 인터내셔널 분야가 따로 있어서 심지어 수상하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명관의 고래, 박상은 작가님 대도시의 사랑법이 최종 후보에만 올라가도 경사다라고 하긴 해요. 근데 좀 그렇죠. 근데 더 심한 게 있습니다. 프랑스의 콩쿠르상. 그냥 한국 작가는 받을 리가 거의 없고 이건 진짜 프랑스인의 프랑스 문학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영영 못 받을 상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너무 남성 위주로 수상을 실제로 했고 이 문제가 있어서 페미나상이라는 게 따로 생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척 한정적이고 프랑스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상이기 때문에 이걸 3대 문학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나마 노벨 문학상이 제일 전 세계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3대 문학상 중 하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노벨 문학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고 권위부터 살짝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고 한강 작가님이 수상하셨다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좋은 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 있죠. 박경림 문학상이 있죠. 리스트업 꽤 좋습니다, 여러분. 수상 작가 한번 명단을 받아보시면 내 취향이야라고 할 만한 작가님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스페인어권에는 세르반테스상이라고 그 돈키호테의 작가의 이름을 딴 상인데 그게 스페인어권에선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 부커, 프랑스 콩쿠르,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던 스페인어권에서는 세르반테스상 이게 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달라서
그나마 노벨 문학상이 제일 전 세계적이다라고 한번 오프닝을 해봤고 노벨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초등학생들이 더 잘할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만드신 분이고요. 그 외에 많은 걸 발명을 실제로 했어요. 대부분의 유산을 투자를 한 거죠. 노벨 문학상에. 초기에는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평화상이 제정됐다가 68년에 경제학상이 추가되긴 합니다. 처음 시작은 1901년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와 함께 노벨상은 시작을 했고 문학상의 경우에는 할리먼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이 좀 말이 많아요. 그냥 풀이하면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주는 건데 할리먼으로 번역이 된 거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찾아보면 좀 재밌는데 어쨌든 할리번 또는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24년 기준으론 한강 작가님 포함해서 121명이 수상을 했고요. 최초 수상자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 국내 미출간이요. 작가님 성함은 르네 프랑스와 아르마 프르돔이라는 작가님이신데 국내 미출간이고 시인이세요. 이분이 처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을 포함해서 121명이 받은 거죠. 마지막이 한강 작가님이고 곧 122번째 이제 작가님이 등장하실 차례입니다. 작년이 제일 컸죠. 왜냐하면 작년에 한국 작가가 될 거라는 예상은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 서점, 예스 알라딘 교보에서 투표 다 하고 했는데 한강 작가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들 한강 작가님을 좋아해도 그들이 알아볼까였어요, 사실은. 한강 작가님이 그 정도가 안 되다가 아니라 그 콧대 높고 그리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될까 했는데 돼버려서 난리가 났고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큰 경사였죠. 그때 세일즈 포인트를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100만 몇 막 이런 세일즈 포인트를 실제로 보기도 했고 웬만한 한강 작가님 책이 다 품절이 일치 품절 걸렸다가 예약 판매가 막 2주 뒤 발송이었고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기도 했고요. 정말 해피한 모먼트였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님 것도 정말 예상을 넘어섰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전미도서상이라든지 부커상도 파이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후보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따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름 빅 이벤트예요. 파이널리스트를 공개를 하면은 그분들의 이제 책들과 북토크가 미리 잡히고 낭독회가 잡혀서 그걸 약 한 달 동안 따라갈 수가 있어요. 노벨문학상 못 따라가요. 그날 발표해서 그 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여서 좀 다르긴 한데 노벨문학상이 이렇게 예상을 넘어서고 극비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노벨문학상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선 서점들이 이벤트를 막 오픈을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온라인 3사에서 다 오픈했어요. 알라딘은 노벨문학상을 기다리며 예스24는 좀 긴데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문학상 최고의 영예를 거머쥘 주인공은 약간 이렇게 했고 교보문고는 한강 작가님을 앞세워서 10월 9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작가 최초 한강 작가의 수상 다음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교보문고는 거의 한강 작가님 얘기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벤트를 오픈을 했고 투표를 받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은품을 다 걸고 적립금 이벤트도 쏘고 하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쓰고 있는 서점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투표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과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는 9월 말 기준인데 1위에 무라카미 하루키, 2위에 돈 드릴로, 그다음에 3위에 마거릿 애트우드, 4위 스티븐 킹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업이 쭉 되어 있거든요. 알라딘은 어떻게 돼 있냐면 1등에 살만 루슈디, 2등에 마거릿 애트우드, 그다음에 3등에 무라카미 하루키, 그다음에 4등에 찬쉐.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일 반전은 1위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나라 참 하루키 좋아한다. 하루키 작가님. 네. 제가 주로시님하고 가족 의식으로 특집 때 얘기를 했죠. 하루키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받으면 사제 방송을 바로 일정 잡아서 저희 휴가 써서 빨리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둘의 책임이 있으므로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서점에서도 다 오픈을 하고 있고요. 나름 서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작가들의 이렇게 라인업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는 노벨문학상 잘 모른다 하면은 요런 서점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정보를 얻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좀 권위가 갑자기 없어지는데 이 권위가 없어요. 도박 사이트예요. 도박사라고 불리는데 도박 사이트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예상 작가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큰 두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두 개가 뜨긴 하는데 여기도 순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나이설 오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더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이트로 라드 브록스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랑 둘이 순위가 다른데 이 라드 브록스는 실제로 베팅이 너무 쉬워요. 저도 모르게 잠깐 클릭하면 바로 옆에 유로가 떠요. 그러니까 결제하면은 나도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 사이트에서 권위 없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구나를 알면 좋긴 합니다. 한강 작가님도 작년에 여기에 있긴 했어요. 하지만 높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베팅을 하는구나 정도로 알면 좋은데 나이설 오드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9월 26일 기준으로는 제럴드 머네인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작가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제럴드 머네인은 두 권의 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나왔었고 소중한 저주라는 책이 민음사에서 올해 4월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만 해도 책이 지금 두 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위에 크로스너 허르커이 라슬러라는 작가님인데 헝가리 작가님이시고 사탄 탱고라는 소설이 가장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책이 전작이 알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마 출판사가 고대하고 있겠죠. 근데 현재 2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에 있는 작가님이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라는 작가님인데 멕시코 작가님이거든요. 국내 미출간 책이 없어요. 이분이 되면 모든 출판사가 이제 손을 놓고 혹시 계약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감사 축하드립니다. 그거고 네, 곧 책이 나오겠습니다. 정도 얘기했죠. 아무리 빨리 나와도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책은 바로 만나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위에 이거 약간 신기한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또 있습니다. 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되면 좋은 점은 정말 여러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해피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아까부터 너무 안 된다고 확실하는 것 같은데 그럼 사제 방송 할게요. 그리고 5위에 미르체어 커르터 레스쿠라는 작가님이 있는데 루마니아 작가님이시고 현재 은행나무 에세이 단 한 권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 되면 이제 은행나무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이분도 순위가 꽤 높고요. 그 외에는 뭐 토마스 핀천 그리고 찬셰 작가님이 있습니다. 순위에. 그리고 라드 브록스는 순위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1위는 찬셰 작가님이에요. 오우, 그래서 중국 작가님. 근데 121명의 그걸 데이터로 보자면 여자가 된 적이 없어요. 남자는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안 깨지면은 찬셰 작가님이 될 리가 없지만 뭐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찬셰 작가님 되면 좋겠습니다. 은행나무에도 책이 있고요. 꽤 여러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언급했던 라슬로 작가님도 2위에 있고요. 3위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또 있고 4위에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 작가님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은 또 국내 미출간이어서 되면 너무 아쉽다. 근데 여성 작가님이라 안 되겠지?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5위에 이제 엔리케 일라마타스라는 스페인 작가님이 또 계신데 이분도 국내 미출간이에요. 그렇게 보면 라드 브록스에 있는 순위에서 다른 점은 찬시 작가님 맨 위에 있다. 그리고 4, 5위에 국내 미출간 작가님이 있다. 그리고 나이설 오드 데이터로 치면은 제럴드 머네인이 1위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가르스 작가님도 섞여 있긴 하는데 이상하게 하루키는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찬시 작가님도 7위에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영어로 치셔도 뜨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쳐도 돼요. 아니면 한글로 치면 그 사이트가 뜨거든요. 노벨문학상 도박 사이트 뜨면 두 군데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업데이트 하시면서 이게 권위가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서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좋고 이 리스트에서 아예 없었던 적은 많이 없어요. 수상이 됐을 때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한번 작가 이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혹시 우리나라에 책이 나왔는지 찾아봐도 좋긴 한데 대부분 나와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가르사 작가님이든지 빌라마 하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이 아예 없어요. 어딘가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이제 예약 판매가 걸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2달 걸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 여러 언론이나 매체에서 소개되는 작가님들이 있긴 한데 아까 국내에서는 살만 루시드 작가님 인기가 되게 많으신데 이분은 신간이 나올 예정이고요. 문학동네 약간 단독처럼 거의 다 이쪽에 있습니다. 문학동네. 살만 루시드 작가님도 많은 분들이 애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앵카슨 작가님 또 순위에 꽤 있습니다. 알라딘 같은 데서도 국내 독자 투표에서는 꽤 높아요. 그래서 앵카슨 작가님도 있고요. 그리고 르드밀라 율리치카야 작가님, 러시아 작가님이신데 러시아 정부를 비판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독일 거주 중이십니다. 그래서 주면은 되게 정치적인 선택이 되겠죠. 조이스 캐럴로치 작가님도 매년 사실은 언급이 되고 저메이카 킹케이드 작가님도 언급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자가 연이어서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데이터 다 무시하면은
저는 사실은 저메이카 킹케이드 작가님도 너무 애정하는 작가님이어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역시나 은행나무의 책이 있고요. 미스터 포토 제가 너무 애정했던 책이어서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위는 애매하다. 사실 권위를 누가 주냐라고 질문할 수 있고, 하지만 세계 3대 문학상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뛰어넘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을 어떻게 기다리냐? 서점 이벤트를 하면서 기다리든지, 민음사와 함께 기다리든지,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민음사는 죄송해요. 휴일이니까. 그리고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게 권위가 없습니다. 민음사도 권위가 그러니까 민음사도 몰라요 누가 될지. 하지만 함께 기다리는 마음은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한번 이렇게 서점이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 작가 궁금하다.' 또는 '이 작가는 대체 누구지?' 하면 검색 한번 해 보셔서 책을 한번 미리 사서 보시면 좋아요. 왜냐? 수상하시면 보통 품절이 바로 됩니다.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 주변에도 이 기회에 순위에 높은 작가님 책을 그냥 미리 사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기쁘잖아요. 내가 아는 작가가 수상할 때랑 아닌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함께 저희도 기다릴 테니 함께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끼리 한번 수다를 나눠볼 예정인데, 좋아하는 수상한 작가들 얘기랑 작품들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니님은 어떤 작가 또는 그 작품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수상한 작가님들 작품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는 까미를 되게 좋아해서 까미의 작품들을 좀 차례대로 요즘에도 읽고 있거든요. 유명한 이방인부터 시지프 신화 그리고 반항하는 인간 이렇게 세 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문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토니 모리슨을 사실 전공 수업에서 배웠어요. 음. 토니 모리슨의 작품 술라를 전공 수업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웠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흑인 인권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미권 문학에서 술라를 배우니까 아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다루는 걸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에코페미니스트로도 아마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음. 있는데 그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걸 알고 조금 좋아하게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니 에르노 작가도 22년에 수상을 했죠. 그때 책을 열심히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집착, 세월, 남자의 자리 이런 작품을 좋아합니다. 특히 아니 에르노는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고 음. 한다는 점에서 아 되게 본인의 삶을 갈고 닦아가지고 작품을 쓰는구나라는 점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오, 세 분. 한 분은 되게 고전적인 작가. 까미 작가님은 약간 더 옛날 사람 같아요. 한 18세기 음. 사람 같기도 한데, 네,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떤 책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 중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 알베르 까미요? 네. 사실 쉽지 않네. 시지프 신화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어. 이게 갈리더라고요. 이방인 좋아하는 분하고 시지프 음. 신화랑 반항하는 인간이 거의 한 세트라 네, 맞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고, 네. 패스트 좋아하는 분은 좀 드물고.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를 맞아요. 꼽으라 그러면. 네. 그래서 거기서 갈리는데, 제가 물어본 이게 몇 명 안 돼요. 근데 한 3-4 명밖에 안 되는데, 이방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좋아해. 약간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근데 시지프 신화랑 반항의 인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인 조르바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예니님 어때요? 저는 물론 옛날에 쓰인 작품이라 그리스인 조르바 주변에서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엄청 받아요. 인생책이라고. 그래서 펼쳐보고 친구랑도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사실 음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물론 뭐 나쁜 작품이다 이건 네, 네, 아니고 네. 그냥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서는. 그게 네. 좀 갈려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너무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왜냐면 누구한테 "까미 좋아하세요?"라고 했는데 "네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방인 시지프스나 반항한 인간이 쭉 나왔으면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대체로 이방인을 제일 덜 좋아할 수도 있다. 음. 이 셋 중에서. 이방인이 나쁜 작품이라는 게 아니라 저도 시지프 신화를 너무 더 좋아해 가지고 사실. 예. 그럼 패스트는 뭐냐? 패스트는 시지프 신화의 소설화야. 이렇게 네. 말하는. 그럼 시지프 신화는 뭐야? 이게 소설일까? 이거는 철학서다. 실제로 맞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말하는 편이라 네, 한번 찔러 봤는데 예상대로여서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니에르노 작가님 또 너무 좋아해서, 아니에르노 작가님 수상할 때는 사실 너무 기뻤던 게 1984 북스가 아,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출판사인데 놀랬던 게
그때 당시에 예상 작가들을 막 여러 출판사에서 얘기를 할 때 아니에르노가 거의 없었나 잘 못 봤어요. 근데 1984 북스는 아니에르노로 이미 카드뉴스 다 만들고 자기들 준비하고 있다고 막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84 북스에서 아니에르노 책만 3-4권 더 넘게 준비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시리즈 느낌처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해서 저도 모르게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로 아니에르노 작가님이 수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또 그 소식을 알리셨고 저도 세월을 1984 북스 소개가 너무 좋아서 읽기 시작했다가 '아 이 책 너무 대단하다.' 아까 언급했듯이 아니에르노 작가님 자기가 경험한 것만 쓰겠다 하면은 얼핏 들으면 에세이 작가인가? 에세이인가? 할 수 있잖아요. 와 근데 고전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글이 된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걸 제가 느끼기엔 기억과 망각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주제를 끌고 와서 충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쓰겠어 하면은 에세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기억된 것만 경험됐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과 망각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인간사의 질문이자 주제를 통과시켜 보는 거예요. 음. '나는 제대로 기억될 수 있나? 18살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되게 철학적이고 시간을 넘나드는 질문들이 생기니까 이 작품이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고 또 최근에는 1984 북스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임프린트죠. 그게 더 서클 프레스라는 임프린트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양장만 나올 예정이래요. 그래서 아니에르노 작가님의 세월을 양장으로 더 서클 프레스의 첫 책으로 삼으셨는데 저 지금 펼치지도 않았는데 너무 책이 우선 아름답고 '아 그럼 이 내용 모르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예전에 세월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984 북스에서 나왔었고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땐 품절로 그 책은 뜨고 그 책은 무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양장으로 더 서클 프레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노벨 문학상 사실 이 말하면 좀 그런데 누가 될까 막 고민하면서 막 같이 기다리고 수상 딱 해서 읽으면 저를 포함해서 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음. 이 작가에 대한 소개가 너무 국내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읽기가 어려운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소개가 이미 안희로 작가님은 많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수상한 작가들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작가님 같다. 그래서 예전에 수상한 작가님이랑 그분의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네, 안희로 작가님 또 세월이 너무 예쁜 양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품에 비닐 포장도 아직 안 뜯은 이 소리가 들어가는지 네, 너무 모르겠지만 예쁩니다. 네, 너무 예쁘게 있어서 네. 더 서클 프레스 광고 아닙니다. 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르노 작가님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한번 말을 덧붙여 봤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작가 저도 살짝 언급을 하면은 저는 좀 뻔해요. 헤세를 좋아합니다. 헤르만 헤세. 근데 좀 역설적인 거 있습니다. 헤세 작품이 막 누군가 얘기해요. 좀 뻔하다. 너무 성장 소설 같다 하면은 맞다 하고 다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읽힐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아니에르노 작가님은 근데 어 비교를 굳이 하자면 전작을 다 추천할 수 있다면 헤르메스는 몇 개 작품 추천 안 해요. 음. 왜냐면 사실상은 데미안의 그림자 안에 다 있는 작품들도 꽤 있고 해서 추천을 안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꽤 방황기 때 정서적 방황기 때 헤르메스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좋아했던 작가로 꽤 좋아했던 작가로 꼭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니에르노 작가님. 네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너무 충격적으로 잘 읽었고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개인적 글쓰기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했다가 그 말을 안 합니다. 아니에르노 작가님 때문에. 어 난 내가 경험한 것만 썼는데 했지만 이렇게 고전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전이란 말이 옛날 책이라는 게 아니라 인류사에 공유하고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그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저 아니에르노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좀 더 좋아하는 작가님은 이제 오르한 파묵 작가님이 있습니다. 2006년에 터키 대표 작가죠. 튀르키예, 터키. 병행해도 된다고 제가 최근에 들어 가지고 작가님이시고 이분 때문에 제가 이스탄불을 여행을 갔었어요, 실제로. 그만큼 네, 오르한 파묵 작가님도 네, 무척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94년 수상했던 오에 겐자부로 작가님도 전설적이고 괴물적인 작가님이시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실제 생애 이분도 약간 아니에르노 같진 않지만 자신의 경험이 글의 글쓰기에 기반을 다 닦았죠. 실제로 자신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조금 부족한 아이, 병이 있는 아이여서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얘기를
자신의 에세이적 글쓰기에서 많이 담아냈고 수많은 소설에서 그 장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은행나무에서 나온 홍수는 내 영혼에 이르고에서도 아빠가 아들을 돌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지만 배경은 디스토피아인. 그래서 그 작품도 제가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오해 겐잡으로도 언급을 하고 싶었고 저도 까미 참 좋아합니다. 까미는 비운의 작가기도 해요. 수상하고 3년 뒤 사망.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작품을 더 남기길 기대할 수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수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수상 후 3년 뒤 사망을 한 작가입니다. 예를 들면 가조의식으로 작가님이 수상 후에 쓴 책이 이제 클라라와 테아. 너무 심지어 가장 좋은 작품 중에 하나가 될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다음 작품도 기다려지게 되고 또 한강 작가님도 되게 이른 나이에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전 세계가 아마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너무 빨리 가신 분들도 있다. 또는 이제 에세 기준으로 얘기하면 에세 작가 리스트 중에 많은 분들이 노벨 문학상이 될 것 같은 작가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다 높으세요. 그래서 수상 전에 그러니까 수상을 받지 못하고 또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이런 작가님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해 볼 게 올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지 아니면 예언에 성공할지는 저희도 몰라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저희 9월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최대 3명 정도 예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니님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측. 네. 네. 뭘 거실 필요는 없어요. 도박 사이트 아닙니다. 저희는. 뭘 걸 건 없고요. 제가 뽑아본 예상 수상 작가 세 분은 일단은 살만 류슈디를 뽑았습니다. 작년 말에 문동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나이프 소개를 듣고 아 이분은 수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지만 대중적으로 잘 풀어내신 것 같고 삶의 끈적끈적한 고통을 본인만의 언어로 풀어낸다는 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점이 요즘에 구구주의,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거의 트렌드처럼 일어나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가운데 이런 책에 목소리를 부여를 하면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작가를 뽑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박완서 작가님도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인 고통, 삶의 좀 참사를 겪고 난 다음에 쓴 글이기 때문에 뭔가 박완서 선생님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은 아도니스, 너의 낯설음은 나의 낯섦. 그리고 폭력과 이슬람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현재 가장 유력한 아랍어권 노벨 문학상 후보 시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랍 문학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랍 문학을 전면에 드러낸 작가라는 소개에 좀 눈길이 갔습니다.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 본인의 정체성과 뿌리를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갔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 또 다와다 요코를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또 유력한 후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제가 투표를 하고 수상하시기를 빌었지만 아직 수상하지 못하셨던 아직. 다와다 요코 작가님은 좀 언젠가는 꼭 수상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올해 뭐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문장 자체가 너무 한 문장 문장이 되게 시처럼 아름다워요. 그래서 되게 필사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글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고 또 요즘에 수상하기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네네. 네. 좋습니다. 아랍권이 좀 많네요. 살만 루시드 아, 작가님도 어쨌든 배경 자체가도 그렇고 아도니스 작가님은 당연히 음. 사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었는데 아랍어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한 명 딱 있나 그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의 수상되지 않았던. 네. 그래서 여러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리스트를 보시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의 전쟁 회고록 이런 게 있어요. 문학성 때문에 받았을까?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의미는 있겠죠. 세계 대전을 끝낸 영국의 리더의 회고록. 제가 이렇게 되게 뜸을 들여서 얘기하는 거 사실은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이 있고 밥 딜런은 다른 맥락에서 뭐 비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비판까지는 아니었어요. 받을 수 있다. 사실은 음악과 시는 구분되지 않는다 쪽이긴 한데 근데 좀 당혹스럽긴 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사이트 중에 하나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테일러 스위프트를 너무 좋아하지만 하지만
물론 뭐 시인과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같다고 그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나눠져 있으니 문학은 문학 작가한테 주면 어떨까? 물론 문학이라고 해서 비문학 작가들도 꽤 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빼라는 건 아니고 웬만하면 작가한테 줬으면 좋겠다. 쪽이긴 합니다. 정치인보다도. 근데 뭐 그런 분이 있죠. 정치하면서 작가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리스트를 볼 때 아라복권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음. 돌아보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뭐 노벨문학상이 수상한 작가는 최고다. 아닐 수 있어요. 노벨문학상 수상 안 했는데 더 뛰어나고 훌륭하고 문학성 있는 작가는 전 더 많다고도 보기 때문에 뭐 방송 들으시면서 너네 사대주의자냐 뭐 맞기도 한데 그렇지만 노벨문학상이 최고다. 이것만 유일하다는 건 아니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만 루시드 작가님이든지 아도니스 작가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 있고 저도 올해 뽑아봤는데 저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 전 우선 제럴드 머네인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분의 지금 나온 두 권의 책을 다 읽긴 했는데 이분은 그냥 쓱 읽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럴드 머네인이 수상을 하면 누군가 분석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분이 특이한 게 은둔 작가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호주 출생의 빅토리아 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경기도처럼 주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 밖을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타임즈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대요.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안 알려진 영문학 작가다라고도 불려질 정도여서 제럴드 머네인만의 글쓰기와 호주의 아주 문화적인 코드들도 잘 얘기를 하는데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받아서 저는 많은 분석 글들과 어떻게 보면 조금 변두리의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럴드 머네인 그리고 순위가 꽤 높습니다. 나이스 로드 기준으로는 그 사이트 기준으로는 그래서 제럴드 머네인을 좀 희망해 보기도 하고 저도 살만 루시드를 되게 받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판단이긴 음. 해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항상 노벨 재단이 들어주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희망상 중에 하나고 그 아까 언급했던 미르체아 커르트 레스쿠 작가님도 받았으면 좋겠는 게 루마니아 작가님이시고 이분의 작품은 정치적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아름다워요. 단편집인데 연작 소설로 읽히는 인트로 아우트로가 있고 그 안에 단편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읽다 보면 이게 하나의 건축물 같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건축물 말고 오래된 성.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 출구가 없고 어디는 입구가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우선 문학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루마니아의 독특성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수상하시면 후속 기사들이 뜰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면서 따라가고 싶어서 전 이렇게 세 명은 안전하게 예측을 해보고 위험하게 뭐 예측을 하면은 전 여성 작가님 아까 저메이카 킹케이드 작가님 받았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측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예측을 뭐 해도 잘 안 되니까. 이 중에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여성 연달아 줘보자. 라는 것도 너무 있고 그럼 누가 받아야 되지? 저메이카 테일러 스위프트? 그럼 좀 웃겨. 나 그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받아도 좋은데 책도 음.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책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나왔더라고요. 관련 뭐 2차 저작물도 있긴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받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번외편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작가님은 못 받을 것 같다. 혹시 음. 있으세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하루키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매년 순위도 높고 언급되고 응원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왜인지 하루키는 수상하지 못할 거란 생각이 갈수록 좀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강 작가님이 수상하셨을 때 기뻤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옆나라 하루키보다 더 적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우리 한강 작가님이 더 먼저 수상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뻤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왜인지 하루키는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이고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네. 있으면 네, 우선 AS는 주로신님과 짓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하루키 이래서 안 돼. 가족 의식으로 봐. 막 이랬는데 음. 근데 갑자기 덜컥 이제 하루키가 받으면 또 이제 하지만 반전은 저는 하루키 거의 모든 소설을 다 읽었고 근데 에세이를 안 좋아해요, 하루키. 네. 그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에세이 되게 추천하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가벼운 농담적인 에세이를 안 읽어요. 그래서 하루키 건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읽는 편이어서 물론 그 달리기 네, 관련 네. 에세이는 읽었지만 그저 그랬어요.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고 생각보다 옛날 작품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1984든지 해변의 카프카든지 태엽 감는 새 이런 작품들 소설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과 방송하면서 할 얘기는 되게 많아요. 그럼 또 얘기해야지. 아, 이런 지점이었군요. 제가 놓쳤습니다. 하긴 하겠지만 저는 최근작도 봐요. 최근에 하루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5년 전, 음. 7년 전이었으면 하루키가 받는 게 괜찮을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활동이 잘 음.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키는 저도 아닐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루키의 문제 의식을 파헤치면 좀 애매해요. 음. 동의합니다. 네. 뭐 아니에 이르노만 해도 주제가 있고 한강 작가님은 더 있잖아요. 하루키는 잘 모르겠어요. 중년 남성의 판타지? 근데 그걸로 수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받게 되면 잘 들어봐야죠. 뭐 때문에 줬는지. 음. 하지만 못 받을 것 같다. 네, 저도 예상을 해봅니다. 받으신다면 저도 사죄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이유로 줬는가 뭐 이런 음. 것도 궁금하긴 한데 이럴 때는 이제 보호막을 치는 게 노벨 문학상은 최고 권위 문학상이 아니다. 음음음. 근데 이래 놓고선 우리의 예측이 맞으면 노벨 문학상 역시 내가 알아봤다. 네, 그렇지만 아닐 것 같다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 이 작가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아주 신인 작가 중에서 더 성장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작가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해외 문학 작가를 한번 리스트업을 쭉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빼고 너무 젊은 분 빼면은 최소 40에서 50년생 사이여야 돼요. 60년 이후 좀 쉽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쯤으로 나이를 계산해서 추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우트로로 가볼까요? 네. 네, 저희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가벼운 질문이죠. 왜 그러면 저희가 떡밥을 다 깔았지만 이 최고 권위 있는 상도 아니고 뭐 저는 은행나무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은행나무에서 수상을 한다고 해서 보너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기다릴까 굳이?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흔치 않은 대중인들도 관심을 기울이는 큰 축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벨문학상이 가장 권위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문학계가, 이런 출판계가 예쁜 표지 혹은 유명인의 언급 그리고 큰 상을 받는 등의 이슈에 움직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한강 작가님의 수상으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여러 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사기 시작을 했고, 호불호가 갈린다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일단 한 페이지라도 펼쳐보기라도 한다는 점에서 음, 아직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의 역할과 목소리가 크구나 하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 수십 번, 수백 번의 행위보다 한 번의 큰 목소리가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더 들어줬으면 좋겠어서, 더 크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매번 수상 때마다 새로운, 어쨌든 낯선 작가에 대한 정보를 알게 음,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배움이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네. 참,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강 작가님 수상은 제가 오늘 전철에서 걸어오면서 생각이 든 건데 신의 한 수 같기도 하다. 계엄 전. 오, 정말 소름. 계엄 터지고 그게 소강되면서 12월에 실제로는 수상을 하시면서 연설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이거 없었으면 더 많이 좌절됐겠다. 그리고 한강 작가님 이렇게까지 아셨을까? 그리고 전 세계가 또 이목을 한국에게 줄 수 있었던 게 진짜로 한강 작가님이 수상한 이유도 역사적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시적 산물인데 실제로 그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에서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는 계엄이 선포되고 그게 빨리 끝나긴 했지만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많은 네. 시민들과 전 세계 언론들이 같이 그거를 목격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게 마무리가 잘 됐고 국회도 그 역할을 잘 했고요. 그리고 또 수상을 12월에 딱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실 때 야, 이거 약간 그런 거죠. 여기서 한 수라도 더 밀리면 한국의 민주화든 한국의 여러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정도 나와야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저 혼자 야 이거 만약에 체스 같은 경기였으면 신의 한 수 같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진짜 맞는 것 아 같아요. 근데 이거 노벨 문학상 그 재단 이걸 아는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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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네. 예. 네, 뭔가 더 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물론 이겨냈겠지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무섭네요. 그냥 상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맞아요. 예. 그 상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도 더 힘을 내고 있었을 수도 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참 국내 문학도 저는 즐겨 읽고 시도 좋아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저는 해외 문학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긴 했는데 국내 작가는 대체로 공명을 많이 하죠. 음. 맞아. 그랬지." 이런 느낌이 아직도 주예요. 또는 '아 걔네는 그랬구나. 그 사람들은 그랬구나.' 정도. 왜냐면 저랑 다른 배경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해외 문학은 항상 배움이 있었어요. 그게 나쁜 배움이든 좋은 배움이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 문전 다 읽었는데 안 변하면 말도 안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여러 버전으로 바뀌어서 여러 영문학 뭐 프랑스 문학 이런 데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좀 맞긴 해요. 다들 경험을 하시니까 이 팟캐스트 들으시겠지만 한번 세계 문학 또는 해외 문학을 쳐서 판매량 순도 좋고 어떤 것도 상관없는데 아니면 주변에 해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추천을 한 10권 정도 받아서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근데 안 변한다? 물론 근데 읽으면서 모르는 것 좀 찾아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역자 해설도 한번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10권 정도 했는데 생각과 어떠한 변화도 없다? 그럼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지? 뭐든 해드릴게요. 그 말이 안 돼요. 보통 변하게 되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꽤 많은 흔적을 남겨서 그리고 이상하게 특정 문화권이든 특정 나라의 작가님 한 명을 읽잖아요. 그럼 다음에 그 옆 나라 작가님이든 그 나라 다른 작가님 읽을 때 진짜 수월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쁨과 발견이 해외 문학에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작년에는 화합이 일어났죠. 노벨 문학상 수상을 국내 작가인 한강 작가님 받으셔서 화합이 한번 일어났지만 올해는 해외 문학을 한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다고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전 그냥 더 많은 독자들이 당연히 국내 문학도 읽지만 해외 문학도 같이 읽고 입문서도 읽고 함께 읽어가면서 이때 느껴지는 즐거움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누렸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책이 진짜 안 팔려요, 가을에. 그래서 그렇다더라고요. 슬로건으로 만든 거죠. 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노벨 문학상 시즌을 해외 문학 붐업의 계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을은 해외 문학이 안 되는데 국내 문학도 팔긴 알아야 되는데 하지만 노벨 문학상 시즌에는 뭔가 해외 문학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방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니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나눠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제이 님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예술, 문학, 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직 생각보다 이 분야는 내가 시간을 들이는 만큼 그대로 쌓이는 게 눈에 보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영역인 가장 효율적이라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 뭔가 이 기회에 노벨문학상 시제님으로 한 권이라도 혹은 한 페이지라도 끝까지 읽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가 됐든 저도 서점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시즌마다 북클럽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걸 느껴요. 사람들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척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나의 이야기를 대변해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무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저희도 유용한 게 좋죠. 근데 이상하게 무용한 게 좋아요. 음. 거기에 끌리게 되고 하지만 전 또 바랍니다. 언젠가 무용한 것이 유용하게 될 안 될 것 같아 근데. 안 될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음. 했을 때는 이상하게 떠오르는 게 고전, 해외 문화, 시 이런 작품들, 인문책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플로를 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뭐 우울할 때 떡볶이를 먹고 싶겠지. 난 우울할 때 세문전을 다 읽어. 난 우울할 때 까미의 패스트까지는 읽을 패스트도 두꺼워요. 음. 이방인까지는 음. 읽겠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시지프 신화를 읽는다? 그 쉽지 않죠. 난 우울할 때 한강 작가님을 읽어. 이것도 저희가 말했잖아요. 권하지 않는다고. 쉽지 예. 않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넘어선 공명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해외 문학의 매력에 빠진 것 같고, 노벨 문학상 시즌이니까 해외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당당히 샤라웃도 해 보시고 같이 함께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서 노벨 문학상을 기다리며 느낌으로 네, 이번 방송을 꾸려 봤습니다. 네, 탐독주의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섭외해 놨어요. 그 들불의 구구님과 한번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특집 방송을 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즐겁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